반갑습니다. 대구는 돈보험교실의 돈쌤입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 동결을 넘어서 이제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열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폼을 열었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는 그래도 꽤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FOMC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이제 묘비가 하나 있죠. 이제 올해 내내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고 하면 늘 따라붙었던 표현이죠. 하이퍼롱고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긴 삶은 아니었네요. 2003년 태어나서 200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긴 건 아니었는데 사실 이런 조롱 아닌 조롱이 나온 이유는 파월이 뭔가 되게 좀 느리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느리다는 말이 이제 파월은 이전의 연준 의장들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잖아요. 물론 연준 의장마다 각각의 이제 성향도 있었고 스타일도 있었습니다. 볼커 같은 강성도 있었고요. 버냉키나 옐런 같은 좀 시장 참여자들이 이름만 들어도 좀 따뜻해지는 그런 부양적인 의장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이제 경제의 한 사조를 담당을 하면서 그 소신대로 경제적 직관과 소신대로 그 통화 정책을 좀 이어나갔다. 라고 볼 수 있죠. 옐런 같은 경우도 제가 강의 때 여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옐런은 노동경제학자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이 좀 혜택을 이 디플레 시대에 혜택을 좀 얻으려고 하면 혜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직업의 취업의 기회를 얻으려고 하면 다소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자산 가격이 들썩인다 하더라도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동시에 부양의 압력을 높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주장한 게 옐런이었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고압 경제라는 걸 이제 자신이 의장으로 있을 때 쭉 이어갔었죠. 버냉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같은, 거대한 위기에 미국 경제가 빠졌을 때,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 같은 좀 그 이전에는 없었던 비전통적인 방법도 과감하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파월은 조금 달라요. 파월은 이제 변호사 출신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제 재판에서 이제 변호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증거가 제일 중요하죠. 증거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황 증거가 있다고 해서 다 유죄를 할 수도 없고 무죄를 할 수도 없듯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증거가. 근데 경제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증거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통화 정책이라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은행 중심이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면 그 다음에 바로 대출금리가 인상이 돼서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바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속도가 우리는 좀 짧은 편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미국은 이제 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은행처럼 이렇게 은행 대출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서 예전에 했던 저금리 때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그리고 금리가 지금 좀 높게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또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금리를 낮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내려간다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이제 통화 정책이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인플레가 됐던 혹은 디플레가 됐던 경기 침체가 됐던 뭐가 됐던 그게 예상되는 게 아니라 예상을 넘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온 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됐군요. 그러면 금리를 낮춥시다라고 하면 너무 늦다는 거죠. 너무 늦죠. 그리고 또 과열이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다고 할 때까지는 버티고 있다가 정말 과열이 나온 증거가 딱 손에 쥐어지면 그때서야 금리를 높이게 되면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빨리 올려야 되겠죠. 그게 이제 지난 길고 길었던 한 1년 반 정도 되나요?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금리 인상이 급격했던 이유도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다는 그 주장을 일시적으로 무시했다가 뒤늦게서야 그걸 인정하고 따라 붙는 바람에 늦었던 거잖아요. 파월이 이런 성향 때문에 좀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데 그 2%라는 그 확실한 뭔가의 증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 금리를 높이게 되면 결국 경제가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었고 여기 이제 하이퍼롱고였는데 다행히 일단 파월이 물가가 잡혔다는 거는 이제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해서 일단 시장이 숨통을 돌리게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치를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자, 그러면 일단 이번에 내용은 아실 겁니다. 내용은 아실 거예요. 금리 동결이 됐고 이 금리 인상은 이제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안 하는 게
되고 금리 인하 논의에 대해서도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좀 의미가 있는 한 4가지를 가져와 보면 일단 내년 24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제가 낮게 본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물가는 잡혔다고 했고 근데 그 물가가 잡힌 게 경기 침체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잖아. 경기 침체 때문에 잡히는 건 뭐예요? 경착륙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물가는 잡히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은 연착륙 가능성에 이제 자신감을 보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도 초과 수요에서 이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초과 수요라는 건 이제 일을 하겠다는 사람보다 구인하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일자리가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상황이 이어졌었잖아요. 그게 임금 상승을 자극을 하고 그게 또 물가를 자극을 해서 계속 금리를 높이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금리 튀고 그 국채 금리 튀고 막 시장 흔들렸던 게 지난 2년 가까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표현을 굉장히 초과 수요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거의 균형점이 돼가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터질 것 같지 않다는 말을 굉장히 돌려서 얘기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 긴축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물가가 이제 내려오는 속도의 문제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막 튀어가지고 금리를 다시 재차 인상 사이클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걸 이제 다 알고 있었지만 연준 파월 웨이브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적절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했죠. 딱 언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했지만 점도표에서는 예년에 2번이었다가 3번으로 늘어났고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이제 얘는 뭐냐? 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 올려도 요렇게 올릴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 그리고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온 금리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높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고 높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유지할 거냐. 이 3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없어진 게 뭡니까? 높이죠. 더 이상 높아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올리는 속도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 속도도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요렇게 내려올 거냐, 요 차이인 거죠, 사실은. 사실 시장은 다 이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걸 이제 연준의 파월의 입으로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FOMC를 통해서 연준도 이제 드디어 속도나 높이보다는 이제는 길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금리를 팡팡팡 냈을 건 아니니까 그래도 지금 5.5잖아요. 이 정도의 높은 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건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 일단 시장은 김칫국을 마시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보면은 내년에 6번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어요. 일단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금리 인하는 사실 예상된 거 아니냐. 한 달 전에 11월 달 FOMC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논의는 굉장히 시기상조다.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해서 확실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인하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년 미국 대선에 이제 바이든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21년에 물가가 그렇게 오르고 있을 때 연준이 특히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끝까지 부정을 하다가 11월 30일에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폐기하겠다라고 했고 22년부터 올린 거잖아. 그만큼 늦었기 때문에 더 빨리 했다는 거야. 빅스텝을 할 줄 알았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고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은 IRA 법이 그때 11월 한 중순인가 그때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으로 또 감안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그때 강연에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후보한테도 좀 밀리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다 경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거지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오르는 속도가 좀 줄었다는 것이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또 임금에 다 녹아
뇌가 돌아가지고 또 다른 이제 그 적응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현재 대통령한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약간 뭔가 뭐 백악관에서 파일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그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고. 자, 그래서 일단 파월은 지금까지 우리가 파월을 좀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증거. 여기 보면 이거 이제 연방 법원의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 이게 재판에서도 이게 우리나라도 뭐 공판주의니 뭐니 뭐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야 과학 수사가 없었으니까 증거다운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았을 때는 뭐 정황 증거가 더 아니면 이제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무게감이 있었을 건데, 요즘 어떻게든 과학 수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가 많이 나오니까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을 합시다 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건 이제 법원에서나 하는 것이지 연준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연준에서 이대로 가면 디플레다, 이대로 가면 인플레다, 이거는 예상이니까 예상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서 인플레가 왔다는 증거를 보고 그때 움직입시다. 아니면 경기가 작살이 났으니 이제 부양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할 거를 연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통화 정책은 좀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거는 이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이 있는데, 그러면 요때쯤 되면 인상을 해서 이제 너무 튀어가지고 이렇게 급락하는 요거 좀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요때쯤 되면, 그래서 이제 뭐 경기 선행지수나 뭐 각종 주요 선행 지표들이 기준선 밑으로 꼬라 바뀌기 시작하면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요거를 요렇게 빠질 걸 요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통화 정책이에요. 어쨌든 사이클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이지. 근데 같은 사이클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국민들의 삶이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변동성은 곧 위험이니까 요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증거를 찾으니까 느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단순히 좀 느린 건 어때? 느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흔히 뭐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나누잖아요. 파월은 이제 중도파라고 일단은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 중도냐면 그냥 중간쯤 하고 있는 게 중도가 아니라 비둘기일 때는 엄청 비둘기고 매파일 때는 엄청 매파예요. 그래서 합치니까 이제 중도로 나오는 것이죠.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21년 그때 보십시오. 그렇게 비둘기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도 일시적이라고 끝까지 부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이제 매파로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하이퍼 롱건이 뭐니 하면서 이제 빠르게 물가가 내려가고 있고, 남은 물가가 주거인데 주거는 내려가기가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하다가 이제 바뀐 거잖아. 근데 한번 바뀌면 또 화끈한 게 또 파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그 파월이 인하를 가야겠다라고 할 그 증거가 경기 침체였을 수 있는데, 경기 침체가 되면 당연히 부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아도 될 피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오버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많이 줄였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연준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점도표에도 찍혀 있었고. 근데 그 인하대로 진짜 가려고 하면 뭐 증시가 급락하고 경기가 작살이 나서 도저히 이거는 누가 봐도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에 그 증거를 찾는다고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는 굳이 침체가 예상돼서 내년에 인하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년에 침체는 예상되지 않지만 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인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최근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금리가 인하되는 건 대부분이 이제 보통 좀 동결돼서 주가가 올랐다가 인하되면서 같이 작살났다는 기억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결코 시장의 호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게,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성장이 꼬꾸라져서 금리가 내려오는 거라면 당연히 이제 뭐 주식시장에는 거대한 악재죠. 지금 경제가 좋아가지고 금리를 5.5까지 올린 게 아니잖아요. 물가 때문에 올린 거잖아. 그런데 경제 침체는 안 올 것 같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안 올 것 같지만 물가는 내려왔으니,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에 요 정도가 물가고 요 정도는 성장이면 요 정도는 인하할 수 있지 않느냐, 요거죠.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없는데 보험성으로 보험적 지금 금리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맞으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만큼 낮춰준다면 이거는 이제 2019년에 2019년 하반기에 금리를 파월이 3번 낮췄잖아요. 그때 경기 침체 아니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감이 너무 커가지고 3번 낮췄잖아. 그때처럼 그걸 한 게 또 파월이에요. 그때도 그 파월 발언 보면 왔다 갔다 엄청 했어요. 하루는 비둘기, 하루는 매파 막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 근데 어찌됐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물론 뭐 그때는 물가가 지금보다 낮아가지고 인하하는데 지금보다 좀 쉽긴 했었죠. 그래서 반년 만에 75bp를 낮추긴 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물가가 많이 내려갔잖아. 많이 내려갔고 경기는 물론 재정 지출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른 것도 있지만 좀 이제 물가는 생각보다 좀 빨리 빠지고 실업률에 대한 전망도 거의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길다는 표현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겠습니까? 골디락스죠. 물론 이 골디락스가 연준이 전망한다 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그 누구의 전망보다 연준의 전망이 중요하잖아요. 왜? 제가 백날 전망해봐야 연준이 제 전망을 보고 금리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연준은 연준의 전망을 가지고 금리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골디락스를 예상하면 나쁠 건 없는 것이죠. 내년에 좀 내년에 또 뭐가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 2년 동안 FOMC 중에서는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게 아니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내년에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에컨만 같은 경우는 좀 초보할 것이다.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이런 건데 사실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3월 달에 하면 난리 나고 5월 달에 하면 박살나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기왕이면 이제 좀 같이 빨리 해주면 나쁠 건 없지만 또 빨리 해주면 빨리 해줘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적어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확실히 오피셜리하게 종료가 됐다라는 건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금리 인하는 예전의 금리 인하처럼 경제가 박살나서 수요가 사라져서 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금리 인하가 아니라 물가가 내려온 만큼 보험적으로 경기 사이클하고 다소 거리감 있게 진행되는 거라면 그렇게 나쁠 거는 없다고 보고요. 또 오히려 내년에는 미국의 이제 한동안 이제 인플레 이런 건 너무 신경을 썼는데 내년 되면 미국 인플레보다 사실은 이제 중국의 디플레가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무슨 중요한 회의를 했잖아요. 중국도 뭔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부동산에서 살아나는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미분양이 1억 채라면서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고속열차를 좀 타봤거든요. 타면서 이제 보니까 이게 이 고속열차가 300km로 달리는데 그 평지에 뜬금없는 신도시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300km로 달려도 저 아파트에서 나와서 무슨 편의점이라도 가려면 이 속도로 달려도 한참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파트들이 듬성듬성 있고 자세히 보면 공사가 다 안 돼. 그러니까 바닥 공사 같은 게 안 끝난 거지. 그렇게 된 게 5천만 채쯤 되고 미분양 전체 치면 한 1억 채 정도 된대요. 이거 해결이 안 된다.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어렵겠고 그리고 도심지에 들어가도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80평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저거 헝다 이후로 그런 아파트를 다섯 채 중에 4채가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공산당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별로 강력한 게 없더라고요.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이제 디플레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미국의 성장, 미국의 인플레, 이런 것들이 이제 헤드라인을 장신을 했다면, 내년에는 또 중국 이야기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연준이, 턴을 했으니, 이제 힘든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파티 타임이냐. 실제로 지금 파티하고 있잖아요. 파티하고 있고, 주요 지수들이, 대부분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죠. 매크로 환경이 갑자기 좀 좋아졌다. 금리도 이제 10년물 4 밑으로 내려왔고, 달러도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환율도 1300원, 하단이 잘 안 깨져서 그렇지, 위로 팡팡 튀지 않는 상황이 매크로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수를 보면 또 겁나게 올랐거든. 이럴 때 더 사야 되냐, 아니면 이제 단기 고점이니까 좀 실행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단기 조정에
상승의 가능성은 꽤 높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그 지표적인 RSI 같은 게 이제 최근에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걸 또 바탕으로 계산해 가지고 얼마나 과매수 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과매수 비율인 거예요. 이게 한 44를 넘어간 게 2000년 이후로 한 3번밖에 없습니다. 그 세 번째가 지금이에요. 2003년에 한번 중순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한번 작살이 났다가 미친 듯이 급등하기 시작하던 한 6월쯤이었나 그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미국 지수가 뭐 강했던 적이 한두 번은 아닌데 이 정도로 이제 과매수가 잡혔던 거는 좀 드물긴 드물어요. 3번밖에 안 됐으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그 과매수가 된 다음에 지수의 흐름은 어땠나? 장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자, 요때 보면 뭐 좋았죠. 이건 이제 서브프라임이 터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렇게 장기간 상승할 때는 과매수가 없습니다. 그냥 따박따박 갔던 것이죠. 물론 여기 살짝 다일락말락 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때도 가만 보면 이거를 한 40으로 낮추면 요때도 한 번 더 있긴 한데 요때도 살짝 조정받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볼 것도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례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고 굳이 이제 확장하면은 한 4번 정도 되는데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과매수 해소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 좋은 흐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도 이건 뭐 지수입니다만 주식을 할 때 뭐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좀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이제 찾는 게 가치 투자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 또 다른 방법은 이미 좋은데 더 좋아질 것 같은 것들 그런 거 있죠.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주도주 인기 있는 것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더 많이 올랐지만 겁나 더 오를 것 같을 때 뭐 그때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만 보면 이제 그걸 이제 돌파 매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주식은 사실 두 개잖아요. 쌀 때 사는 거, 비싼데 더 비싸질 때 사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이제 결국에는 두 개잖아. 그 외에는 다 서브적인 전략이고. 이게 크게 두 개인데, 뭐 저희는 돌파를 하고 있죠. 가치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돌파를 하는데, 이게 돌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갈 것들이 종목을 할 때, 어느 날 약간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거를 이제 요때 진입을 하는 거. 요때는 진입 못 해요. 오를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그래서 요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컵앤 핸들 요거 만들 때 핸들을 뚫고 올라갈 때 요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돌파 매매가. 근데 지금 지수가 여기 컵 하나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좀 돌파하는 느낌인데? 좀 좋은데? 그런 생각이 이게 좀 드는데 개별주야 돌파하면 그냥 진짜 제대로 갈 수도 있는데 지수는 좀 그러기 힘들잖아. 돈이 워낙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수는 약간 이제 그 밸류나 이런 것들이 좀 먹히긴 해요. 그러면 그 부담을 느끼는데 전반적으로 좋아졌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수가 더 가는 건 부담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하락하기에는 연준도 돌아섰고 경기 침체도 안 오고 물가도 잡혀가고 괜찮아요. 이건 빠질 그림이 아니야. 지금 빠질 것 같으면 예전에 빠졌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할 것 같다. 심지어 하락이 아니라 옆으로 눕는 것도 조정이죠. 그죠? 그 가격에 소화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 지수들이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상위 몇 개가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주로 지금 상승을 이끌어왔잖아. 그러면 이때 이제 어려운 말로 순환매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한 거죠. 지수는 옆으로 가는 거는 이제 대형주들은 이제 조금 멈칫 하는데 중소형주들이 오르면서 중소형주가 오른다고 해서 대형주가 안 올라가면 지수가 안 가니까 그래서 지수 전체적으로 조금 늦는 이런 환경이 좀 되지 않겠나. 사실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 대주주 이것 때문에 뭔가 시장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오늘 뭔가 뉴스가 나오면서 월요일날 지금 녹화하는 게 월요일날 저녁인데 지금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그 20일날 뭐 입법 예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오늘 시장이 좀 좋았거든요. 그러다 그런 거 보면 진짜 대주주 때문에 발목 잡힌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건 이제 지나가면 될 거죠. 완화를 하든지 아니 27일 지나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러면 이제 미국을 조금 더 본다면 지워드릴게요. 좀 요즘 저 재밌게 보고 있는 미국 중소형주들입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10월쯤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후로 나스닥이 꽤 많이 상승을 했는데 요때 뭐 대형주만 오르는 건 아닙니다. 중소형주들도 이제 특히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
뭐 룰루레몬 아시죠? 이거 뭐 레깅스 35% 저점률 35%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미국이 건국 이후에 최대의 항공편이 이륙을 한 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 돈 많아요. 이 금리에도 이렇게 막 놀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 주가 좋습니다. 좋아요. FTAI 항공인데 역시 저점 대비 35% 한 두 달도 안 되는 시기에 깔끔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나가놓으려고 하면 또 미국은 대자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아웃도어 같은 것도 많이 있겠죠. 이제 날씨도 좀 추워지고 하니까 제커스 아웃도어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35% 깔끔하게 상승을 했고, 가장 오른 거는 이제 뷰티입니다. 뷰티 엘프 뷰티라고 60% 올랐어요. 가만 보면은 다 이제 그 소비자 아닙니까? 레깅스, 항공도 아웃도어,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인 뷰티. 그 외에도 뭐 소프트웨어 중소형들도 꽤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많이 가니까 항공사만 있는 거 아니죠. 메이크 마이 트립 같은 경우도 거긴 또 인도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인도가 뜨잖아요. 인도가 떠요. 인도는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고 중국은 52주 신저가를 찍고 있죠. 뜨는 해 지는 해가 확 구분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행 테마주에 인도 테마까지 묻으니까 뭐 걔네들도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모기지 금리에도 집을 많이 사는지 건설주도, 우리나라 건설주들이야 지금 뭐 맨날 태양건설 뭐 언제 망한다는 2시에 엠바고라는 뭐 그런 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나라 장특성상 진짜 워크아웃 신청을 한다면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잖아.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엠바고가 풀려서 보도가 될 것이다라는 찌라시가 돌았었는데, 부도가 나면 왜 2시에 합니까? 장 끝나고 하죠.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시간에 끝나기 직전에 6시 좀 퇴근하기 직전에 워크아웃 신청이라고 공시 띄우고 도망치듯이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2시라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설이 돌고 있다면 그러려니 PF 비중이 많으니까 뭐 지금 태양전선 망한다고 해서 놀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다렸다는 그런 분위기겠죠. 근데 2시라는 시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시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2시에 발표가 안 났다고 해서 그 회사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2시는 아닌 것 같았는데 2시는 아니었고, 주가도 2시 때 뛰었다가 다시 이거는 약간 작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되게 우리나라 얘기하다가 옆으로 약간 샌 거고요. 그래서 건설주, 우리나라 건설주는 이제 PF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못한 폭탄을 서로 돌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지만 미국 좋습니다. 미국은 좋아요. 이 주택 재고가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지었다가 그 이후는 인플레 때문에 못 지었다. 이게 이제 그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대출 안 끼고 집을 사는데, 그러니까 집이 부족한 거예요. 참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많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이제 뒤늦게 약간 산타가 뒤늦게 좀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일단 뭐 미국이 가야 우리도 가죠. 미국이 출발 안 했는데 우리가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먼저 가졌고, 미국은 이제 지수로 놓고 보면은 약간 이제 상승률을 꽤 많이 소진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하락으로 된다면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고, 기간 조정의 가능성은 꽤 있다. 그 사이에 중소형주의 이제 순환매가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실제 FOMC 전후로 러셀이 훨씬 강했잖아요. 나스닥이 그당 강하다가 그게 다가오면서 러셀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은 해결될 수가 있어서 일단 그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2년 가까운 금리 인상 사이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들, 아까 부동산 PF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것도 이제 하단이 잘 깨지지 않는,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고 있는. 어찌됐든 연준이 금리를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물가 하나만, 그것도 느린 데이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가장 느린 데이터가 뭐겠습니까? CPI, 고용 이런 거거든. CPI는 물가가 원자재부터 올라가지고 생산자 오르고 그 다음에 소비자까지 오르는 게 CPI로 나오는 거니까 가장 느린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금리를 높게 고집을 하던 걸 내려놓겠다는 거잖아.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호재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악재가 굉장히 약화된 건 사실이다. 그리고 주식시장 입장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산시장 할인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좋을 건 하나도 없다. 차라리 물론 인하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디플레 시대의 이야기고, 디플레 시대는 수요의 부족이 가장 큰 치명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오히려 수요의 부족으로, 부양이 필요할 정도의 수요 부족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악재지만, 인플레 시대에서는 금리가 뭐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물가가 내려가는 만큼
금리가 내려가 주는 거는 이거는 구매력 향상입니다. 오히려 나쁠 거 없다. 그래서 2년 좀 힘드셨던 분들도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적어도 매크로에서는 조금은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더 강세를 보이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형 기술주들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없어지니까 해방감이 큰 거잖아요. 미국 중소형주만 그랬겠습니까? 사실 미국 대형 기술주를 제외하고 고금리가 괜찮았던 곳은 거의 없죠. 특히 우리나라 경기 침체 우려감 플러스 고금리의 부담이 집중됐던 것이 한국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은 수급에서 뭐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고 거의 변동성이 이제 극도로 달했던 게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일단 연준의 표현대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고 금리는 어찌됐든 내려갈 것이다 라고 되면 우리도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좋을까, 그것까지는 아직은 요즘 이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또 신규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빨라요. 오늘 얘기하면 또 내일 바뀌고 그 시세 연속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온 영상 가지고 이제 캡처한다고 좀 쉽지 않으실 거니까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을 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빠른 그 정보를 받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